제12장 편미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은 일변수 함수에 관한 미분법을 공부했다면 이제 12장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장 1절 편도함수라는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절에서 여러 가지 다음 같은 용어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1변수 함수, 2변수 함수, 그리고 3변수, 더 나아가서 n변수 함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변수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보내지는 하나의 대응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실수 안의 원소를 x라 했을 때 x를 FA에서 그 상을 보냈을 때 이것이 이쪽 여기를 보통 정역이라고 이쪽을 공역이라죠. 공역 안에 있는 한 실수값에 대응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대응관계를 우리가 일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예요. 자, 이 값도 역시 실수값 함수예요. 자, 이렇게 약속된 것을 우리는 일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변수 함수를 정의할 생각인데요. 자, 이변수 함수는 바로 곱집합에서 R로 보내지는 R과 R의 곱집합은 보통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는 그냥 R 이렇게 제곱으로 보통 간단하게 줄여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R과 R의 곱집합에서 R로 보내지는 대응관계를 F라 놨을 때, 자, 곱집합 안의 원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순서상으로 되어 있어요. 즉, 첫 번째 성분은 앞에 있는 R의 원소가 되고요. 그리고 순서상의 두 번째 성분은 뒤에 있는 R의 원소예요. 이와 같은 순서상들로 이루어진 점들의 집합이 바로 R과 R의 곱집합이에요. 자, 이제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X, Y라는 이 점을 FA에서 상을 보내는데요. 자, 이제 이것은 보다시피 실수값이 되도록 하는 대응하는 어떤 실수값이 하나 있었더라 보고 그걸 편의상 이제 Z로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된 것을 요 위에 있는 요 정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 얘랑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는 괄호 안에가 이 x 하나밖에 없는 데 비해서 이 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렇게 괄호를 하나 더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생략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는 하나가 있고 여기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변수가 한 개다라는 뜻에서 일변수 함수라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뜻에서 이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서 n변수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n변수 함수는 바로 곱집합을, 자, 이제 n번, 실수의 집합을 n번 곱한 걸 말합니다. 자, 이걸 보통 우리가 n번 곱한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Rn 이렇게 보통 표시하거든요. 자, 이제 Rn 공간에서 R로 보내지는 대응관계를 역시 F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순서쌍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곱집합 안에 원소는 순서쌍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호를 붙일게요. 아까는 그냥 XY 두 개 알파벳만 갖고도 문제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는 순서쌍 안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어야 되니까 첨자를 써서 구별하도록 할게요. X1은 첫 번째 실수고요. 요 첫 번째 집합 안에 속하는 실수가 되고 X2는 두 번째 실수의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예요. 실수의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니까 얘네들 각각은 다 실수예요. X는 맨 마지막에 n번째 실수의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F, X1, X2, Xn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자, 이 안에 독립변수가 n개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보통 이제 얘도 실수의 집합 안에 원소로 대응시키면 되니까 그냥 편의상 Y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된 것은, 자,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약속돼 있죠. 근데 요거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n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n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다변수 함수를 다루려는 것은 이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은 사실 일변수 함수라기보다는 다변수 함수로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그 가격을 결정할 때 그냥 가격이 만약에 100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이 제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여러 가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원재료값이라든가 광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정가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을 하나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정비용, 가변비용을 다 조사를 해야만이 그
정가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하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 다뤄지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다 다변수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 분야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다변수 함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일단 우리는 이 다변수 함수를 이변수 함수부터 먼저 출발해서 여러 가지 용어 그리고 기호 표기 성질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변수 함수에서 다뤄지는 많은 용어, 기호 그리고 성질들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변수가 n개인 것을 n변수 함수라 얘기를 했었죠. n변수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함수로 국한지어서 극한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것들을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함수 fxy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자, 극한교는 우리가 앞에서도 일변수 함수에서도 했었잖아요. 자, 이제 x, y가 a, b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을 편의상 리미트 약자를 써서 L로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기호 표기는 뭐와 동치가 되냐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xy 평면상에 있는 점이 a, b라는 한 점에 가까워질 때 만약에 fxy가 L에 가까워진다면은 이때 이 우변의 이 의미를 좌변과 같은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하고 이때 L을 a, b에서의 함수 fxy의 극한이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변수 함수를 이렇게 여기가 정역, 여기가 공역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는 보다시피 R과 R의 곱집합이니까 R2, 즉 평면상에 있어요. 자, 이제 정역을 이제 좀 더 시각화시켜서 표시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R제곱, R3승, R4승, Rn승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대응되는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R2 안에 있는 한 점을 생각합니다. A, B예요. A, B. 그리고 자, 이 A, B 근처에 있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근처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편의상 XY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X, Y가 A, B라는 이 한 점에 가까워지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이 화살표의 의미, 즉 극한이라는 개념, 가까워지는 상태는 뭘 나타내냐면은 시각적으로 본다면 이 점이 자 x, y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기 뭐 요 점이 아닌 다른 점에 있는 거예요. 제 x, y는 a, b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점이 일로 가까워질 때 여기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기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기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다음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A, B 근처에 있는 점 x, y가 A, b에 가까워지는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방향에 무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접근할 때 이렇게 항상 직선으로만 온다는 보장 없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앞에 뭔가 막혀있다면, 길이 막혀있다면 위에서 돌아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면상에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겠습니다. 지그자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빙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물론 직선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기호 안에는 다음같이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하는 방향에 무관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하는 방법에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즉 직선으로 가든 휘어져서 가든 지그재그로 가든 빙 돌아서 가든 상관없이 함수 fxy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변수 함수는 그 점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말의 의미는 여기는 지금 정역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제 요 말의 의미는 뭘 뜻하냐면 L이 여기쯤에 있었다라 볼게요. 자, 이제 A, B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들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응을 시켰을 때요. 자, 이 얘가 지그자로 오든 빙 돌아서 오든 어떻게 오든 간에 A, B에 가까워질 때 결과적으로 이 fxy는 L에 가까워질 때 여기는 R 안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움직일 때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직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극한의 개념은 기껏해야 왼쪽에서 가까워오든지 간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서 위에서 올 수는 없습니다. 얘는 보다시피 이 안에 있는 점들은 기껏해야 fxy가 되고요. 실수값이에요. 보다시피 실수값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는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기는 직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지그작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점에 가까워지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에 무관하게 함수 fxy가 일정한 상수값 l에 가까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변수 함수는 그 점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때 극한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이 이변수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을 올 때는 극한이 알파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곡선을 따라서 오니까 극한값이 알파와는 또 다른 베타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때는 이 이변수 함수는 그 점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관한 정의가 이해가 됐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순서를 따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연속에 관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변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연속을 정의할 때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세 번째였거든요. 함수값하고 극한이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일변수 함수는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이변수 함수도 한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이제 fxy가 자, a, b에서 a, b, fa, b가 즉 함수값이 이거 함수값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한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방금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xy가 a, b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약속했던 이 함수값하고 그리고 이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돼 준다면 이 세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하고 극한이 서로 같다면 요거이면 함수 fxy는 이 한 점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continuou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한 점에서의 연속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 한 점에서의 연속,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은 x와 평면상의 평면 전체 또는 평면의 부분집합이 함수 이변수 함수의 정역이에요. 따라서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보일 때 이렇게 극한값, 함수값 각각 존재하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여기가 x와 평면이라고 볼게요. R2는 보통 이제 수평축 x축, 세로축 y축이라고 보통 표시한다면은 자, 이제 R2의 부분집합 얘가 도면의 약자를 써서 D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도면은 보통 함수의 정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자, 도면이 R2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R2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의상 R2의 부분집합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에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그 점에서 연속이라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입니다. 이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그때 이변수 함수는 한 점이란 말을 빼고 정역 D 안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변수 함수의 한 점에서 연속성과 정역 전체에서 연속성이라는 정의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변수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에 대한 정의는 자연스럽게 n변수 함수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n변수 함수를 바로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시각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기껏해야 자, 이 3변수 함수는 R3에서 R1으로 가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나마 여기에 정역 따로 공역을 따로 해서 표시하면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Rn 공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공간이라서 우리가 이론을 적용할 때 시각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변수 함수에 관한 이론을 자연스럽게 그냥 n변수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동일한 논리로 n변수 함수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편도함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 그리고 y에 대한 편도함수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변수 함수 z는 equal fxy에서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 계수란 말 그리고 도함수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에서 y는 equal fx에서 우리는 f'x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었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됐었죠. 이걸 우리가 보통 평균 변화율이라 하고 얘는 극한이니까 우리가 순간 변화를 임의의 점에서 정의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나타내요. 만약에 여기가 x 대신에 구체적으로 상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의 안에 있는 모든 x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때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fx로부터 유도돼서 얻어진 새로운 함수라는 뜻에서 즉 유도된 함수라는 뜻에서 우리말로 도함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를 잘 보면은 두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근데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좀 x만 변하고 있잖아요. x값만 변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y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만 움직인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만 얘처럼 x만 움직인다라고 보겠습니다. 델타 x분의 근데 여기는 x만 움직여요. 얘랑 똑같이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y도 있었거든요. fxy와 같이 됐을 때 자, 이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면 편도함수를 굳이 편도함수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걸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얘와 비슷한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일변수 함수일 때는 이렇게 프라임 기호라는 라그랑지가 찾아냈던 이 좋은 기호 표기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는 일변수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호가 만약에 같으면 의미가 혼돈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첨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자, 프라임을 붙인 게 아니라 아래 첨자 x를 쓴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y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보다시피 y는 픽스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죠. y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가 움직이고 있어요. x가 변화하고 있어요. 변하는 것은 x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변하는 문자가 x가 변합니다. x에 대해서 변화량을 따진 겁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에다 fx 이렇게 써서 표시한 거예요. 자, 위에 것을 우리가 함수 fx에 도함수라고 말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붙일 생각이에요. 얘도 동일하게 명칭을 붙일 것인데 대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을 붙일 것이냐면은 함수 fxy의 이변수 함수에 요 이변수 함수에 x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파셜 말 그대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파셜 딜리버티브예요. with respect to x예요. x에 관한 이 딜리버티브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도함수란 말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derive from 어디로부터 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로 수학에서 이거 derivative 도함수, partial derivative니까 한쪽에 관해서 미분했는데 어떤 변수에 관해서 미분했나요? 라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x에 대한 편도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x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렇게 아래 첨자 x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함수 라그랑지 기호표기 말고 라이프니츠 기호표기로 한다면 dy dx를 쓰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표기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양한 기호표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호표기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수학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수학자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제각각 연구하다가 오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걸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학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기호표기를 거의 이제 통일시켜 가고 있는데요. 워낙 특정 지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던 기호들을 없애기가 뭐하니까 그럼 이 기호하고 이 기호 또는 이런 용어가 같은 말이니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표기가
하나로 딱 정해진 기호 표기도 있지만 최신에 만들어진 이론들의 기호는 보통 이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사용했던 기호들은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정제돼서 오늘날은 이제 요러한 기호들은 다 같은 기호였구나. 또 요러한 용어들은 서로 간에 표현은 달라도 같은 말이었구나라는 의미에서 보통 이제 고유명사로서 어떤 용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약속한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첨자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기호 표기는 얘는 dy dx를 표시했던 것처럼 여기는 읽을 때 라운드라 있습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 이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라 읽지 않습니다. 이건 나눗셈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그냥 내려 읽어요. 얘도 dy dx 라운드 f 라운드 x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 fx라는 이 첨자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f가 z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라운드 g, 라운드 x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여기에 f랑 g가 같으니까 여기는 g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 같은 말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독립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x, y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독립변수에 n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f의 변수가 많다면 첫 번째 변수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x에 대한 편도함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겁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요. 또 어떤 저자들은 D1 이렇게 또 씁니다. D1 딜리버티브 약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기어는 잘 안 쓰고요. 요기어나 요기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번호를 붙이는 것은 n 변수를 다룰 때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x에 대한 편도함수의 정의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y에 대한 편도함수도 동일하게 약속할 수 있겠죠. y에 대한 편도함수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y가 고정되고 x가 움직여서 생긴 것이 이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리미트 델타 y, y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델타 y분의 f 이변수 함수에서 이제 x좌표를 고정시키고 y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xy예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y가 움직이죠. 그리고 x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x는 움직이지 않고 y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y만 움직이고 y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같은 논리로 x가 변했기 때문에 fx라는 기호를 썼다면 y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똑같이 주어진 함수의 y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요 문장을 동일하게 한 번 더 쓴 거예요. x에 대한 편도함수란 말을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도함수란 말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요. 얘도 역시 기호 표기를 라운드 f, 라운드 y 또는 라운드 g, 라운드 y 그 다음에 gy, 그 다음에 f2 번호 두 번째 변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등등등 이런 기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 기호하고 요 기호를 많이 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이 편도함수의 정의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x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y는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움직이는 건 x만 움직이고 y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도 y가 움직이는 거고 x는 고정시켜 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변수 함수는 x 아니면 y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n변수 함수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독립변수가 n개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하면 f1을 한다면 그럼 나머지 변수는 다 동일한 논리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즉 x2, x3 쭉 가서 xn까지 n-1개의 변수는 x1 하나만 변수고 x2부터 xn까지 n-1개의 변수는 모두 겉보기에는 x로 표시가 돼서 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미분을 할 때는 편도함수를 구할 때는 상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다변수 함수의 편도함수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변수 함수 fxy가 x의 제곱 y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fx를 계산한다. 이 말은 x에 대해서만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일변수 함수에서 2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내려와서 4x, 즉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변수 앞에 곱해진 얘가 상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얘만 미분하는 거예요. 2x, y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fi, xy를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y만 움직이는 거예요. x는 상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얘를 그냥 미분하면 예를 들어서 5x를 미분하면 5가 되듯이 얘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독립변수가 2개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n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차 편도함수 또는 2개 편도함수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2차 편도함수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에서 또 2개 편도함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두 용어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2차 편도함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편미분한 함수를 또 한 번 미분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보면은 얘가 이변수 함수인데 물론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1변수가 되는 모양이 됐습니다만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이변수 함수가 됐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승이었다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 3승이 되고 얘는 이제 아까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3 내려오고 x의 저 y의 저 이렇게 됐잖아요. 함수는 전혀 달라지지만 보다시피 원래 주어졌던 함수가 이변수 함수라면 물론 특별한 경우는 1변수가 되기도 하고 상수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넓은 범주 안에서 본다면은 다시 이변수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y 두 문자만의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든 간에 다시 이변수 함수의 집합 안에 속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뭘 생각해 볼 것이냐면 이 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거나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기호 표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도 해요. fx, xy 이변수 함수라는 것이 만약에 앞뒤 문맥으로 뻔히 알 수 있다면 문장을 통해서 얘 이변수 함수가 분명하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그냥 첨점을 써서 fx 이렇게 간결하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변수 함수라는 것이 앞뒤 문맥으로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fi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z 이퀄 fxy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이변수 함수인 것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요. 자, 이제 그럼 이 함수가 다시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함수를 또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우리는 첨자를 계속 붙여나갈 겁니다. 원래 f에다가 아래 첨자를 붙여서 얘가 변한다라는 뜻으로 편도함수를 이렇게 썼잖아요. 첨자 붙이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붙여나가겠습니다. 이 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고 또 y에 대해서도 편미분할 수 있겠죠. 이 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fi라는 함수는 다시 이변수 함수가 됐으니까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fix가 되고 얘를 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또 이렇게 4개를 우리는 2개 또는 2차 편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얘가 또 미분 가능하다면 fxx를 이번에 또 다시 얘도 보세요. 물론 요거는 이제 얘는 편미분한 이제 y만 남습니다만 얘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시 6xy 제곱이 돼서 여전히 xy라는 두 문자만의 함수의 집합 안에 포함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얘네들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면은 첨자를 계속 붙여나가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도 fxyx, fxyy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fyxx, fyxy 얘네들도 얘도 계속하면 fyyx, fyyyy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편도함수, 얘는 2차 편도함수 또는 2개 편도함수를 한다면 얘는 3차 또는 3개 편도함수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1차 편도함수 또는 1개 편도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1개 편도함수, 이변수 함수의 1개 편도함수는 2개, 이변수 함수의 2차 편도함수는 4개, 2의 제곱계가 있어요. 이 개수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요걸 말해야겠죠. 이거. 얘가 독립변수 개수를 말합니다. 2의 1승, 차수를 말한다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아요. 독립변수 2개가 있는데 3번 편미분한 것은 요거예요. 이게 독립변수의 개수라고 기억해두면 뭐 충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3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n차 편도함수도 계산 가능하겠지만 편미분을 할 때마다 독립변수가 2개면 2씩 늘어나요. 독립변수가 3개면 3개씩 늘어나요. 다루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3차 이하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요 2차 정도까지만 주로 다룰 생각입니다. 이 이변수 함수는 공간상의 공면이에요. 그래서 2차 도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그 공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요건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2차 편도함수란 말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음 같은 정리를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fxy하고 fix가 이 두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안에서 연속함수라면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성립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EM을 가지고 다시 fxy를 계산해 볼게요.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236 xy의 제곱이죠. 이번에는 fyx를 계산해 봅니다.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36 xy의 제곱이죠. 같아요. 근데 이거 항상 같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fxy와 fix가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안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다항함수는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fxy하고 fyx가 연속이면 이 두 개의 편도함수의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일치한다. 이것이 영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의 정리인데요. 이걸 발견한 수학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수학자도 이걸 발견했지만 또는 끌레로라는 프랑스 수학자도 이걸 발견해서 다른 수학책에서는 끌레로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오일러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수학자들이 이와 같은 정리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즉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정리들을 많이 설명하고 자신의 쓴 책에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영의 정리, 우리 책에서는 이제 영의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수학 책에서는 이제 끌레로 정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수학자 이름으로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끌레로 정리, 영의 정리 이 두 용어 같이 많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fxy하고 fix가 연속이면 이것이 성립한다.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1차 및 2차 편도함수를 모두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fx 간단하게 줄여서 fx를 쓰겠습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x 플러스 2y의 제곱. y만 독립적으로 했을 때 이거 상수 역할하니까 편미분하면 제로예요. 이제 x만 지금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y를 계산합니다. 얘네들을 y에 대해서만 편미하니까 x가 독립적으로 했을 때 상수 역할하니까 편미하면 제로. 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4xy 마이너스 여기는 3y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4xy 마이너스 3y죠.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를 구한 것을 1차 편도함수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편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각각 fxx, fxy, fyx, fy 두 개씩 더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fxx를 구하고 fxy를 구하고 fyx를 구하고 fy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속 유무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개의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만 합니다. 자,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 그 다음에 얘네들을 y에 대해서 편미하면 4y. 자, 이제 얘를 x에 대해서만 편미하니까 상수 취급하니까 0이고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또 4y가 됐죠. 보다시피 같아요. 얘네들 이제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4x 마이너스 6y와 같이 됐습니다. 요 네 개를 구한 것을 2차 편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x와 1, 2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런 것을 이제 편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미분 계수란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fxy를 구한 이 편도함수를 구한 식에다가 1, 2를 대입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y밖에 없으니까 y 대신 1을 대입한 꼴이니까 4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1의 알파성, x2의
베타승이고 알파 베타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자, 이 함수의 1차 및 2차 편도함수를 모두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비슷한 논리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F 그냥 줄여서 F라 쓰겠습니다. 독립변수는 X1 그리고 X2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변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제 얘를 첫 번째 변수 X1 아니면 번호를 붙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X1, X2, X3 이렇게 있으면 F1, F2 이렇게 번호를 붙여도 돼요. 즉 번호를 붙여서 표시하면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변수 X1이 첫 번째잖아요. 얘가 두 번째 변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를 합니다는 얘기니까 알파 X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X2의 베타 승이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할 이걸 이제 fx2라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할 때 베타 내려오고 x1의 알파 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게 요 두 개가 바로 1차 편도함수고요. 2차 편도함수는 이제 f11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계속 이게 편리해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번호 붙이는 게 참 편리하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이 f1이라는 함수를 다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1 x1에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알파 마이너스 2승 그리고 x2에 변수 옆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집니다. 상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 미분하면 0이 되지만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붙어 있어요. f1, 2. 자, 이제 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알파, 베타 내려오고요. 그리고 x1에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x2에 베타 마이너스 1승 베타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f2를 계산합니다. 자, 얘를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알파 베타 x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서로 같죠? 자, 이제 보다시피 x1과 x2의 곱셈으로 약속된 함수니까 이런 함수들은 당연히 이 연속이에요.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 범위 안에서 연속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f2를 구합니다. 얘네들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베타 마이너스 1 x1의 알파승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 내려왔습니다. x2의 베타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요. 요 네 개를 2차 편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편도함수를 계산한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